저는 오늘 중학교 학생들한테 유기화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기화학이 어떻게 의약품합성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의약품합성이 어떻게 신약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기화학과 이 유기화학이 어떻게 의약품 합성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무엇이죠? 단백질이라고 들어봤죠? 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단백질도 하나의 거대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런 생명 현상들을 분자 수준에서, 즉 물질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게 화학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생화학이라는 학문이고요. 생물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걸 분자생물학으로 칭하게 됩니다. 물론 생물은 생명과학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유전학 혹은 해부학 같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연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미생물, 동물, 생물학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칭하면 생태계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다루는 생태학도 있어요. 근데 이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 생태계는 지구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즉 지구와 우주를 다루는 이 지구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해요. 네. 이런 생태계 외에도 지구과학에서는 지질학이라든가 해양학, 바다를 다루죠. 그리고 우주를 다루는 천문학이 있어요. 태양계 이렇게 생겼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천문학은 물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유기화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유기화학은 이제 유기화합물에 대한 화학입니다. 유기화합물의 구조나 특성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자, 그럼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보통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 4개의 원자,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말합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 4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보통 유기화합물이라고 칭하게 돼요. 무기화합물은 금속 혹은 금속의 그런 착화합물들을 말을 해요. 근데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중에서도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H2O 혹은 산소와 질소 2개의 분자끼리 연결된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유기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의는 탄소와 수소 골격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은 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소랑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유기화합물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메탄 가스 기체는 유기화합물이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4개의 꼭지점이 연결을 하게 되면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입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평면에서 표현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네.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또 다른 탄소가 있는 경우 탄소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아이는 에탄이라고 해요. 탄소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부탄이에요. 부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부탄 가스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그 가스예요. 이때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이거는 결국 그리스어로 1, 2, 3, 4를 말을 해요. 펜탄, 헥산, 헵탄, 옥탄 이렇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쭉 있습니다. 이런 걸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사실 긴 탄화수소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주유소예요.
휘발유, 경유. 이러한 탄화수소가 연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연소 반응, 불에 타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화학적인 산화 반응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탄화수소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산화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다 기체죠. 어떤 재 같은 게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소 반응을 통해 우리가 열 에너지를 갖는 그런 연료로 아주 적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재가 난 그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벽을 이렇게 쓱 문지르면 뭔가 물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이 난 데서 물이 있다? 되게 이상하죠.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이 나면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수증기가 음결이 돼서 물로 벽에 고인 거예요. 네. 벤젠이라는 아이도 역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벤젠은 사실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화학 구조를 보시게 되면 카본 6개가, 탄소 6개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쁜 아이지만 네, 우리가 먹으면 발암물질로 굉장히 독성이 많은 물질이에요. 네, 유기화합물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CH, 즉 탄소와 수소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산소를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앞에서 배운 에탄에 OH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에탄올이 나와요. 에탄과 알코올의 조합된 명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탄올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술을 먹죠. 그러면 그 술이 간에 있는 알코올 산화 효소에 의해서 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알데하이드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산화가 또 돼요. 그렇게 해서 아세트산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이고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아직 술을 안 먹어보셨겠지만, 네, 그 어르신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보이잖아요. 근데 다음날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약간 구토를 유발하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민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소입니다. 이 아세트산, 요 탄소에 아민이 도입된, 즉 질소가 도입된 화합물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네. 아미노산 잘 알고 있죠? 요새 뭐 음료수에도 아미노산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아미노산은 사실 이 아민과 이 산 형태에 하나의 추가적인 치환체가 달려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치환체의 종류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들 20종류를 말을 해요. 자, 이 아민 그룹과 이 산 그룹은 이런 아마이드 본드를 통해서 쭉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잔기에 의해서 이렇게 곁가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추가적인 잔기가 서로 붙기도 하고 밀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아미노산의 이 사슬이 꺾이고 꼬여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네. 단백질은 보통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집합체고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 화합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유기화학이란 이런 유기화합물들의 기본 특성들을 배우게 되고요. 물론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불포화결합이라고 해서 아까 탄소가 4개의 다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4개의 다리를 가져서 4개의 원자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3개의 원자랑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리를 사용해서 형성을 하게 돼요. 이럴 때는 탄소가 4개를 가져야 되는데 3개밖에 못 가졌죠. 그래서 불포화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중 결합을 기준으로 두 개의 치안체가 같은 곳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화학식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두 물질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성질체, 그리고 뭐 화합물들의 전자가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말한 벤젠링이에요. 네, 전자가 고르게 아주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기 음성도, 전자를 좋아하는 그룹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전자가, 여기는 빨간색, 전자가 모이죠? 이쪽은 파란색으로 전자가 이렇게 부족해지는 뭐 이런 화합물들의 전자 특성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역시 유기화학에서 간단하게 배우게 되고요. 사실 우리 유전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건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나요? 유전체. 이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 DNA를 만드는 최소 분자 단위가 바로 이 핵산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포와 세포가 구분이 되려면 어떤 막 같은 게 존재를 할 거예요. 이 막을 구성하는 주요 분자가 바로 이 지질이라는 구조예요. 네. 이 지질은 여러분들 자주 먹는 삼겹살의 그 지방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기화학과 의약품 개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스피린의 이제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스피린은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중에 하나예요. 항염증 작용이 주로 있으며 이제 열이 났을 때 이 열을 내리거나 아픈 것을 이제 조금 감해주는 진통 작용을 보이는 약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네. 이 아스피린은 사실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증상,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 버드나무 껍질을 뜯어서 씹었어요. 그러다가 그 버드나무 껍질을 이제 다려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한약과 같은 형태로 먹게 되죠. 생약제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가 1800년대 초에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 살리신이라는 성분이 추출이 되면서 이 살리신이 실제로 약효를 보이는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살리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요 당 구조가 떼어지고, 아까 저희가 살펴본 알코올의 산화 과정 있죠. 여기 있는 알코올이 산으로 산화가 되면서 살리실릭 액시드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살리실릭 액시드가 실제로 해열, 진통작용이 된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살리실릭 액시드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합성을 해서 먹었더니 굉장히 괴로워요. 토하고 설사를 하고 심하면 죽기도 했습니다. 이 살리실산이라는 이 성분은요, 사실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를 녹여요. 피부를 녹이는 물질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 안, 식도, 위장 다 녹아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897년 독일 바이엘사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이런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가해서 이런 아스피린, 즉 살리실산의 이 알코올 그룹에 아세틸 그룹을 도입한 아스피린을 만들게 되고요. 이 아스피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으로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아스피린은 저 같은 합성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약이에요. 최초의 합성된 의약품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약에서 추출되어 있는 뭐 그런
천연물에서 추출되어 있는 그런 약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이 이 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쪽은 연구 단계, 뒤쪽은 개발 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연구 단계는요, 결국 우리 몸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어떠한 인자들을 찾아요. 약물로 건들 수 있는 그 인자들을 찾고 이제 고활성 화합물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약이 곧 화합물이에요. 네. 그 인자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화합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연구 단계고요. 개발 단계는 이 도출된 화합물이 실제로 독성이 없고 약효가 있는지 검증이 되면서 약으로 개발이 되는 단계를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생체 내 기전 그리고 약물로 건들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인자가 곧 표적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표적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의 유효한 물질들을 탐색을 합니다. 이 물질의 범위라고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약물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돈 내고 살 수 있는 이런 그냥 화합물들 있죠. 네, 수만 가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화합물들을 사서 다 쳐보는 거예요. 다 활성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적 단백질의 유효한 물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의약품 합성이. 네. 이 유효물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도체들을 만들어요. 이 유효물질과 비슷한 구조의 물질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성을 합니다. 보통 5,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화합물에서 단 한 개의 화합물만 결국 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요. 네. 이건 통계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합성된 유도체의 활성을 기반으로 해서 양리활성단이란 얘기는 그 화합물에서 가장 약효의 중요한 구조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각 화합물들마다 다 그 표적 단백질의 활성을 보면서 어떠한 구조가 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조 활성 관계라고 해요. 그것을 정립을 시키고 결국 고활성 유도체를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자, 약물을 유발하는 단백질, 아까 표적 인자라고 했죠. 그걸 자물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열쇠들이 하나하나의 화합물이에요. 우리는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열쇠를 만들어서 그 자물쇠 하나하나 다 넣어봅니다. 그러다가 딱 맞는 열쇠가 개발이 되면 자물쇠가 열리겠죠. 네, 가장 완벽한 열쇠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화합물은 이 열쇠는 이게 약효가 좋다고 이게 약으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었을 때 하나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잘 흡수가 되는지, 우리가 원하는 질병 장기에 잘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간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듯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대사가 돼서 배출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학문 분야가 있어요. 약학이라는 분야의 특화된 학문이자 꼭 필요한 학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약동학적인 특성이 같이 연구가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동물 수준 그리고 사람 수준에서 이 약물이 독성이 있는지 약효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각 나라마다 또 시장 규모라든가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약이 엄청 잘 팔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팔릴까요?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고지혈증 치료제가 잘 팔릴까요? 고혈압 치료제가? 걔네들 겁나 잘 뛰어다녀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우리처럼 고혈압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시장이나 규제 같은 것을 파악이 되면서 약품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도는 2단계, 즉 사람한테 검증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네, 많게는 거의 수백억, 네, 정말 억소리가 나는 돈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학에 관심이 많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문경시에서 문경세제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중학교입니다. 근데 평소에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수업도 듣게 되고 실험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 잘 할 수 없었던 그런 진로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즐겁고 학생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하니까 더욱더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지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일단 재밌고 직접 만들어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